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옆세입니다. 오늘 11월 3일, 오늘 오전에 이 청와대 측에서, 정부에서 한국사 교과서, 역사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예, 그런데 국정화 교과서, 획일화 교과서에 관한 관련 입장을 오늘 발표하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교육부에서 그 확정고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었죠.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은 로텐더홀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농성 중이고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 단독으로는 국회를 개원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국회 본회의가 지금 무산될 것 같아 보인다라고는 합니다. 지금 11시인데요. 제가 뉴스를 계속 볼 수가 없어서 혹시 고시 발표가 나면 노혜경의 그 옆세 방송 후기 게시판에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노혜경의 그 옆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이 가벼운 문자 그대로 통째로 옆으로 새는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북한 관련 이야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많이 우울해지는 게요. 우리가 북한을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위적으로 볼 때는 통일을 해야지만이 우리 민족의 발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그리고 저도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만은 북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민주정부 시기에는 서로 손잡고 공조하고 화합하면서 어떻게든 통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나아가면서 세계라고 하는 전체 지형도 속에서 동북아의 조그마한 나라 남한과 북한이 평화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그러한 파트너십으로 아주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휴전선에서 서로 이렇게 총뿌리를 마주보고 있는 일종의 적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반드시 전쟁을 하기 위한 적만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때로 협력하고 그런 이 파트너로 한번 해보자 라는 방향으로 갔었죠.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 지금 정권은 결코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이런 대의제 정권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다수결의 원리가 성립됩니다마는, 그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운동장에서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토론되고 개진되고, 그리고 설득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다수결 속에는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정말 겨우 2% 정도밖에 많지 않았던 그 표를 가지고 당선된 다음에 모든 것을 싹쓸이 하려고 하고요. 이 운동장을 점점 기울어지게 만들려는 지독한 노력을 합니다. 지독한 노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로텐더홀의 상황을 바라보니까요. 그때가 2008년이었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역점을 두고 했던 일이 뭐였던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미디어법 통과였습니다. 지금의 그야말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머릿속을 온통 휘저어놓고 있는 종편, 이 방송 조중동이라고 하는 거대 신문사들에게 케이블 TV 방송을 허락해 주는 것, 종합편성 방송이죠. 뉴스가 있는 그런 이 케이블 TV 채널을 허락해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문 닫아 걸어놓고 일방적인 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야당이 정말 이 소화기 들고
전기톱 들고 문을 부수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불리했던 언론 환경은 폭력적인 뭐 야당 어쩌고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미디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악법이라고 하는 걸 인식했기에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이 헌재에서 잘못되었는데 국회에서 다시 결정하라 하는 식으로 돌려보내는 바람에 지금의 미디어법이 살아났고요. 그 미디어법에 의해서 종편이 개국하고 지금 몇 년 됐죠. 이 몇 년 사이에 JTBC는 손석희가 사장으로 갈 때 많은 분들이 우려와 동시에 기대를 했던 그 상황에서 기대 쪽으로 약간 더 넘어온 것 같습니다만은 이 TV조선과 채널A는 정말로 우리가 염려했었던 온 국민의 우민화 엄청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판단 평가하고 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떨어집니다. 저도 벌써 그런 걸 느끼거든요. 좀 까다롭고 복잡한 거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자신감이 딱 떨어져요. 뭐 이 여담이지만 제가 다른 거는 뭐 건강하지도 못하고 짜다라 이쁜 것도 아니고 집도 부자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공부는 좀 잘했는데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한 40대 정도 중반 정도까지도 정말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뭐 책이 잘 안 읽히고 할 때 했던 짓이 그 참고서 중에서 해법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학 공통수학의 정석, 뭐 수일의 정석, 수의의 정석 이런 거하고 비슷한 교과서 참고서인데요. 해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 예제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정석보다 좀 재미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때는 이 해법 수학, 특히 이제 해법 수학 수일, 그 순열 조합 이런 거 있는 게 1이었던가 2였던가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예, 그런 거를 풀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런 걸 풀고 있자면 정말 무념무상에다가 막 이 전투 의욕도 생기고 이걸 악착같이 풀어야지라고 하면서 에너지가 한 군데로 딱 집중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하도 그냥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다 버리고 남겨두었던 수학 참고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요. 정말 간단한 3차 방정식이 어쩌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골이 지끈지끈 아파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분야가 기하예요. 기하 도형.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도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러는데 이거는 접근도 못 하겠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올바른 정보에 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뜻에서 페이스북 같은 거 하는, 트위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페이스북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을 좀 존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정보의 지평이 넓어지고 다시금 자기가 젊었을 때 했던 것처럼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 사물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TV조선 같은 거 여러분들도 아마 동네 가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목욕탕 같은 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찜질방 이런 데 보면요. TV조선은 그냥 틀어놓고 있어요. 그 TV조선이 주로 밥 벌어 먹는 대상이 바로 북한에 대한 방송 아닙니까? 아마도 TV조선 이 청취자들은, 시청자들은 저 같은 북한 전공자들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살짝 표면적인 흡사 연예인 뉴스 다루듯이 뭐 김정은 와이프 리설주가 명품백이 몇 개 있다더라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저보다 훨씬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록 선거로 당선되었지만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북한이라고 하는 대상을 활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내부의 적 대신에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외부의 적을 만들어 가지고 바깥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안에서 곰고 있는 걸 모르게 하는 거죠. 사실 애들 이빨 뽑을 때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린다든가 주사를 놓을 때 엉덩이를 찰싹 때린다든가 하는 게 실제로 아픈 주사 바늘이 들어가거나 이빨이 뽑히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자극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자극을 모든 자극의 규모나 수준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은 없고 보다 강력한 자극 쪽으로 반응이 몰려가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에 관해서 뭐 천안함 같은 이런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 어쨌다 저쨌다 북한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 북한 하게 되면 국민 가운데서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 40% 정도는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동빵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쩌노 게시판 오늘은 게시판이란다. 방송 후기 게시판에서 좀 대화를 많이 하십시다 그랬더니 벌써 제가 비난을 한번 받았습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3차 방정식이 간단하다고쇼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 하나는 잘했다고요. 당연히 3차 방정식이 저한테는 쉬웠어요, 솔직히. 너 수학과 올래? 너 화학과 올래? 너 물리과 올래? 이런 얘기 들었던 이과생이었다고요. 그것도 전교 1등. 근데 지금 제가 그걸 못 풀고 있다고요.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어를 잘하잖아요. 근데 이 수학 같은 거는 계속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자위도 해봅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논리력,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요. 네. 진희님께서요, 방송 주제 관련해서 백석 시집 초판본에 관해서 방송해 주실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석 이야기는 사실 끝이 났고, 시집 초판본 이야기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를 한 곡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보니까 노래를 하나도 골라놓지를 않았군요. 잠깐만, 무슨 노래를 들어야 할지,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싶습니다. You are so beautiful. K. 윌의 노래입니다. 네, K. 윌이 불러준 You So Beautiful이었습니다. 자, 이런 노래를 저도 뭐 즐겨 듣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이 외국어 제목만 봐가지고서는 이게 팝송인지 아니면 K-팝, 코리안 팝인지 참 이 K-팝이라는 말도 좀 그러네요. 한국의 대중가요인지 아니면 영어권의 대중가요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자, 이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 속에서 마구 섞어서 쓰고 있는 영어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 미제 잔재 내지는 친미 잔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수많은 일본어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정도는 일본 사람들한테 고마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동아시아권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념어들 있죠. 대부분의 개념어들. 이 개념어들을 사실은 번역어죠. 번역어인데요. 이 영어의 어떤 특정한 이 어휘를 우리말로 옮기려고 할 때, 이 어휘가 상응하는 어떤 특정한 개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말은 이 시사 중심, 그러니까 이 단어 중심이기보다는, 개념어 중심이기보다는 동사 중심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욱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love. 발음이 좀 나쁩니다, 제가. love. 이 love를
우리말로 옮기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거든요.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이 어간 부분을 따가지고 우리가 지금 명사처럼 쓰고 있는 것이고요. love를 어떻게 쓸 것이냐. 당연히 영어에서도 love가 동사이기도 합니다만 영어는 동시에 명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사랑하다와 사랑이 love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를 옮기려고 할 때 일본 사람들도 무지무지하게 고민을 했죠. 어떻게 옮길 것인가. 물론 일본 말에는 우리말의 사랑하다 같은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love를 번역을 했다면 사랑하다라고 번역을 했겠죠.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말이 연애라는 말이에요. 연애. 연애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의 사랑하다 속에 들어있는 보다 정신적인 어떤 느낌보다는 조금 더 육체적인 느낌이 많이 가미되어 있고, 영어에도 이 love 속에는 육체적인 그 사랑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애라고 하는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절한 것 같아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련의 사랑, 사련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좀 어둡고 칙칙하며 고통스럽고 어떤 그 육체적인, 거기에 비해서 애라고 하는 건 좀 더 규모가 크고 반드시 남녀 간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더 규모가 크고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헌신적인, 예를 들어서 동포애, 조국애, 뭐 자매애, 부성애, 모성애 하는 이런 애,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러브를 연애로 번역을 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냥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보다 좀 더 전부터 일본 사람들은 그 외국 서적들을 번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덜란드 서적이 그 메이지 유신이 시작될 무렵에는 무려 27,000종 정도가 번역이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학구열이라고 하는 게. 이때 서양 서적들을 일본말로 번역을 하면서 어지간한 개념어들을 한자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쉽게 가져와 가지고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철학한다, 심지어 방송한다, 이러한 말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만들어 놓은 언어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저는 이러한 어휘들을 일제잔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일본 사람 방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이러한 어휘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묻어 들어오긴 하는데요. 이제 우리의 철학학의 역사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서히 극복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다루는 분야에서 우리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일제잔재. 예, 바로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교과서 사태 같은 거죠. 예,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에 의하면 황교안 총리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검정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행 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검정 제도로는 왜 불가능하냐 이 얘기가요. 실제로 검정 교과서가 여러 종이 8종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종의 교과서나 다름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황교안 총리가 그러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학자들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평가가 이미 그러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아주 소수의 역사관을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과서를 따로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상, 이런 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일제잔재고요. 직접적으로 친일 미화를 하지 않더라도 일종 교과서, 즉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친일 잔재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신청곡이 별로 없으니 제가 또 한 곡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뜻에서 또 이렇게 영어 제목을 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니네. 예, 이런 곡은 안 되겠습니다. 꼭 골랐더니 이런 곡은 안 되겠고요.
옛날 노래를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드 스튜어트가 불러주는 When I Need You.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겁나게 좋아했던 곡인데요. 네, 로드 스튜어트의 When I Need You라고 하는 When I Need You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선곡한 이 서양 노래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네요. 아유, 제주강님 이제서 신청곡을 해주시는군요. 이 황교안 총리의 이 얘기는 사실 견광부회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언론을 불러다 놓고서 한 얘기고요. 이분이 오늘 이 발표를 하면서 저 교과서에 이런 종류의 왜곡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조목조목 자기 나름으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아마 이런 기술들이 있겠지요. 북한이 그야말로 역사적 그러니까 오판에 의한 역사적 결단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사실 북한 교과서에서는요, 이 미국 같은 대상을 묘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험악한 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심성이 좀 강팍하고 가파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될 정도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언어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미군을 깨부시자라는 둥 막 이런 식의 어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제가 교과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선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만행을 미국이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왜곡된 주장을 인정이라도 하듯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있다. 근데 이거 진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천안함 사건 2010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만들어진 교과서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기술이 된다면 그게 좀 더 교과서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사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최근의 시사 뉴스거든요. 역사 교과서에 실릴 만큼의 사안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다는 이유로 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역사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교과서가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최근 세사를 아직까지 검증도 안 된 최근 세사를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더 정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황교안 총리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를 검정 교과서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데다가 고치라고 했는데 고치지도 않고 소송을 걸고 있다는 둥 하는 말들을 하는데요. 이 황교안 총리의 이야기 가운데 아마 100% 역사교과서 저자들이라든가 역사 선생님들이 반박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황교안이 모든 텔레비전 카메라를 독점하고 그리고 모든 신문의 기사를 독점해서 씁니다. 일단 자기 말을 일단 받아쓰게 합니다. 받아쓰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받아쓴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들은 황교안이 사용을 했었던 매스컴 분량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게 이미 매스컴에 의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왜곡된 이야기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정부의 이름으로 발표를 쫙 해버리고 나면 정말 대응하기가 어렵고요. 이 대응하는 주체들은 또 이들의 틀린 말을 하나하나 반박을 하자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미 프레임을 선점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죠. 황교안 총리는 교과서 왜곡할 시간 있으면 청년 일자리나 만드세요. 자신 없죠? 그러면 분배 문제나 신경 쓰세요. 일자리 만들 자신 없으면 그래도 국민이 먹고 살게 해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국가가 그런 거나 신경 써야지요. 하는 식으로 확 주제를 바꿔버리지 않는 한 저는 다음 총선도 가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는 이 교과서 기조를 다음 내년 2016년 4월 총선까지 끌고 갈 겁니다. 이제 4월 총선까지 끌고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은 선거 자체가 이념 전쟁으로 가게 되고요. 야권이 집니다. 야당이 집니다. 왜 지느냐?
교과서 왜곡하면 안 된다. 이념 논쟁 그만해라라고 하는 국민의 수가 지금 60% 가까이 되지만 이 60%가 몽땅 다 투표하러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리고 야당이 일사불란하게 미래가 지금 현재의 새누리당 정권에게 맡겨가지고선 미래가 안 보인다. 새누리당이 또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사진을 일사불란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한 많은 국민들은 패배감에 빠져서 선거장에 안 갑니다. 지난번 대선도 보셨겠지만 75%가 투표를 해도 못 이겼습니다. 물론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 셀프 감금녀 사건이 제대로만 보도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선거의 판세는 뒤집어졌을 겁니다만은 75%가 참여한 선거에서 야당도 최선을 다해서 49%, 저쪽도 최선을 다해서 52% 하기는 했죠. 80%가 참여하면 과연 야당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선 말고 총선에서요.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빨리 야당은 이 여당이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서 자기 편을 집결시키고 무너져 가고 있는 국가 경제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스피커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사실 당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저 착한 문재인 변호사님 지금 당대표 되어 계시는데 왜 자꾸 리더십 없다고 뭐라 하느냐. 사실은 당대표야말로 대통령만큼 총리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편 사람들 가운데서 스피커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올리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마이크 앞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면 우리는 큰 기회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하는 거죠. 제발 새정치연합에서 모든 의원들이 합심해가지고 한 사람이 못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내면 적어도 100개 이상의 스피커가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래도 그게 스피커통이 커져요. 그러니까 제발 합심하고 단합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적절한 그때 대증요법으로 제가 이 말 했으니까 내가 그때의 말 따먹기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탁 쏘는 말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 우리 편이 골수들은 시원하지만 대부분은 아이고 이럽니다. 딱 더도 덜도 말고 딱 2%를 데리고 오기 위한 싸움인데 그 2%를 위해서 착한 척하는 거 나머지 우리 편 강고한 지지자들이 아이고 합니다. 제발 전략을 잘 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마구마구 드는군요. 예, 신청곡이 드디어 한 곡 들어왔습니다. 예, 크라잉너스의 독립군가를 제주강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이 노래를 안 듣고 가면 오늘 계속 흥분해서 뚜껑이 딱 열릴 것 같아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잉너스의 독립군가를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잠깐만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지금 깜빡해버렸더라. 참, 저도 정말 참 큰일입니다. 이 나이가 있다가 보니까 예, 몹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지금 게시판에 몇 가지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그 진희님께서 백석 시집 초판본에 관련해서 방송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집 초판본이라기보단 첫 번째 시집이죠. 사슴. 이 사슴이라고 하는 시집을요. 백석이 정말 이 정교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백부 한정판으로 내었는데요. 한지로 한 장 해가지고서 아주 그 기가 막히게 양장본을 만들어서 내어가지고 시도 시지만 시집 장정으로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예, 이걸 본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당 서정주도 자기의 그 첫 번째 시집 화사집이죠. 화사집을 초판본 시집을 초호화 장정으로 50부 찍었어요. 역시 막 이렇게 비단으로 싸고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고급스럽게 했다네요. 근데 사실 이 100부 낸 시집, 50부 낸 시집이 이 역사에 길이 남을 시집이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관점에서는 좀 어이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좀 어이없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 문단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한 줌밖에 안 되었고요. 백석이 조선일보 조강 잡지 기자도 하고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백석의 백부, 시집 백부는 그야말로 문단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시집이 갔을 것이고 굉장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예, 거기에 비하면 미당의 시집 50부는 뭐 펴낸 시기도 시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던 것 같지 않고요. 미당이 나중에 그 일제에 아주 본격적으로 부역을 하고 그리고 또 이승만 등등에게 아주 본격적으로 부역을 하고 하면서 현대문학 잡지의 이 추천 등단을 시켜주는 제도가 신춘문예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잡지사를 통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잡지사를 통할 때 옛날에 이 현대문학인이 이런 잡지 본의 있는 잡지들이 2회 추천 정도를 추천 심사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시가 시인으로 될 만하다라고 심사를 해서 잡지에 2번 정도 실어줍니다. 이게 이제 추천 제도인데 2회 추천을 받으면 시인 자격을 딴 걸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고 대부분 신인상을 통해서 심지어 시집을 한 권 내면서 등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등단 절차 없이 그냥 시인이 되는 경우도 많죠. 너무나 많은 신인상이 있어서 그 신인상으로 등단하는 게 요즘은 일반적인 경로이고요. 저는 그냥 시집 한 권 묶어가지고 좋은 시집 시리즈를 내는 출판사에 들이밀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집을 내는 방법은 뭐가 어떤 것이 있느냐. 시집을 내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 또한 길고 복잡하니 다음에 기회 한번 만들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백석 시를 한 편, 소개를 하려고, 백석 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백석에 관한 시를 한 편 소개를 하려고,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님께서 내신 시집을 저한테 붙여주셨는데 소개를 하려고 들고 온 줄 알았더니 지금 가방 안에 없어서 엄청나게 당황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라고 막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버렸는데요. 내일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생님, 도시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일 꼭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게시판에 주진우 기자와 함께하는 내일이군요. 한쪽 눈을 가리지 마세요. 롤링홀에서 하는군요. 합정동이죠, 여기가. 예, 주진우 기자가 홍보하는 이승환 밴드와 10cm 가리온 데이브레이크 피아 로큰롤 라디오 타틀즈 강풀 주진우 출연진이 대단합니다. 자, 이런 콘서트를 한다고 지금 홍보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국정화가 싫어요. 나는 친일 독재 교과서가 싫어요. 나는 북한 따라하기가 싫어요. 다 맞는 말인데요. 이 중에서 이 친일 독재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황교안 총리가 오늘 벌써 반박을 했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감독하겠다. 대부분의 국민은 그쪽을 더 믿습니다. 왜냐? 이미 친일 독재 교과서라고 공격받을 것을 알고서 어련히 조심하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다가 이 황교안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국정화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촉 잡힐 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즉 눈 밝은 역사학자들이 눈에는 분명 왜곡이지만 일반 국민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건 북한 따라하기가 싫어요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명백하게 북한 따라하기 맞습니다. 국정교과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라고 손석희 씨가 물었을 때 교육부 차관이던가요? 그렇게 얘기했죠. 베트남도 있고 북한도 있고. 자, 베트남과 북한에서 국정교과서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하겠다라는 말은 명백하게 북한 따라하기지만 대부분의 특히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자 40%는 북한 따라하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우리나라도 적당한 독재가 필요해라고 말을 할 때는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도 독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따라하기라고 하는 게 별로 호소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보다는 시급하게 민생 쪽으로
점점 일자리 없어져요. 일자리 없어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 질 나쁜 일자리는 늘어나고 젊은이들을 위한 그야말로 머리 팽팽 돌아가는 3차 방정식도 팍팍 풀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이 좋은 일자리들은 거의 기계들이 대신하거나 아니면 정말 소수의 엘리트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문제들로 시급히 빨리 이슈를 바꿔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니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리려 한다라고 하는 걸 요약을 해서 예,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들을 하루빨리 야당에서 만들어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주진우 기자라든가 그 밖에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이 노력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자, 이런 노력들은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공감하는 우리 편의 강력한 전투 의지를 다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 서 있는 정치인들, 즉 국회의원들은 다른 담론으로 가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듭니다. 이거 한 가지 더. 국회의 로텐드 홀에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농성을 하는데, 참여를 안 한 새정치 의원이 정말 외국에 나가 있어서 이 당론이 결정될 때 돌아올 수 없었다 하는 정도의 또는 본인이 또는 본인 그 가족이 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 안 한 의원들은요, 예. 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음번에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당대표가 리더십이 있든지 말았든지 간에 일단 하기로 한 거는 일사불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을 하죠.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당 소속 의원이고요. 의원들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새정치 브랜드, 예, 새정치표 안 달고 수도권에서 또는 호남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새정치 안 달고 수도권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의원이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방자한 거거든요. 당론으로 결정을 하면 당론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결정이 되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모습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뜻에서 부산의 조경태 의원, 이젠 정말 정신 좀 차리십시오. 왜 그토록 소위 친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 마음은 잘 압니다마는, 사사로운 분노를 공적인 분노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행동과 대가와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당론에 입각해서 당에게 유익한 행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그렇고요. 어쨌든 이명박이 미디어법으로 운동장을 쫙 기울어지게 만들어놓은 그 위에서 박근혜 정권이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된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새정치연합에서 담론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민주정책연구원이 새정치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의 상당 액수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당 액수를 사용하면서 얄팍한 프랭카드 만드는데 돈 쓰지 마시고 제발 제대로 된 담론을 만들어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까가 걱정이거든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공감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 판은 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좀 뽑아주십시오. 지금대로 가면 망해요.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잖아요. 그러면 일단 망하지 않게끔, 그야말로 지금 이 정권은 국민들을 향해서 테러와 범죄를 보이지 않게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끔 막아내는 게 일단은 1차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가 더 이상 여당이 되지 못하게, 다음번 선거에서는 대권 찾아오게, 이게 일단 대안이고, 그리고 당신들이 수권 정당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일단은 선거에서 일사불란하게, 그야말로 각자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정책 내놓는다고 정신 없이 굴지 말고 당이 제시하는 공약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사불란함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제가 정치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노예경의 교역세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청곡이 이 가리너가 한 몇 곡 들어왔는데, 자, 이 곡들은 내일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라에서님께서 새누리 이중대는 새누리 공천 신청했다가 안 돼서 새정년을 온 자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어느 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떨어지고 다른 당에 가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이만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